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끝자락의 주택가. 설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투명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는 고요했고 낮은 담장 너머로는 배추잎이 덜 말린 채로 널려 있었다. 75세의 황봉식은 그 조용한 골목 끝에서 손에 따뜻한 물컵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패딩은 얇았고 발목까지 오는 옛날 군용 바지는 주름이 자글자글 잡혀 있었다. 아버지,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 황태균의 목소리는 애써 부드럽게 감췄지만 말끝이 날카로웠다. 사람 많은데 아버지 냄새 나면 불쾌하니까요. 봉식은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을 조심스레 가슴 앞으로 끌어올렸다. 어디선가 숨죽이는 소리처럼 미세하게 컵이 흔들렸다. 뭐? 그가 조용히 되묻자 옆에서 며느리 강은지가 말을 받았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입꼬리는 늘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았다. 아버님, 여기 창고방 쓰시면 좋아요. 전기장판도 깔아뒀거든요. 그녀는 문손잡이를 돌리며 덧붙였다. 근데 이불에서 곰팡이 냄새 안 나게 조심해 주세요. 사실 여기 냄새가 섞이면 손님들이 좀 놀랄 수 있어서요. 그리고는, 치매 오기 전에 좋은 데서 쉬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라는 말로 문을 닫았다. 아주 가볍고 차가운 말이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뼈마디 속으로 파고들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한때 자전거를 세워두던 공간, 김치통과 낡은 공구함, 고장난 선풍기가 겹겹이 쌓인 그곳. 봉식은 천천히 몸을 낮춰 김치통 옆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이불은 있었지만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전기장판은 켜졌지만 추위는 발목부터 스며들었다. 아버지 냄새. 그 단어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코끝을 스쳐보았다. 세수도 했고 로션도 발랐다. 며칠 전에는 손녀 서희가 사다 준 로즈마리 향나는 샴푸도 썼다. 그런데도 냄새 난다고?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밝은 인사와 손님들의 익숙한 인사말. 그 뒤로 따라붙는 말이 들렸다. 아버님은 오늘 안 계시네요. 어머, 잘됐다. 그 말에 봉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김치통 뚜껑에 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 공간은 마치 자신이 천천히 지워져가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슬리퍼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고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12살의 황서희가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작은 손에는 따끈한 주머니용 핫팩이 들려 있었다. 봉식은 손을 뻗어 그 온기를 받아들었다. 얼어붙은 손끝이 잠시 녹았다. 우리 서희,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울렸다. 서희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할아버지 창고에 계신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요. 나만 알고 있어야 한대요. 봉식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마치 어떤 허락 없는 상처가 몸속 깊이 파고드는 듯 했다. 그래, 서희야. 너만 알고 있자.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그는 조용히 서희의 손을 잡았다. 밖에서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애들은 방에서 놀게 해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 빛바랜 창고 안 황봉식은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살아있는 흔적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 문틈 사이 햇살이 닿았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창고 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봉식은 무릎에 얹힌 손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마디가 두툼해진 손가락. 그 손이 과거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켰다는 것을 지금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23세 공군에 입대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던 마음 하나로 정비병을 자원했다. 처음 만난 전투기는 F-5였다. 거대한 철의 덩어리가 활주로에서 울릴 때
그는 심장이 뛴다고 느꼈다. 기계는 정직하다. 단 하나의 나사가 흔들리면 전체가 떨린다. 정비 반장이 해주던 말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 후 봉식은 매일 밤 조명등 하나 켜놓고 도면을 외웠다. 단열복을 입고 한겨울에 경납고 바닥에서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길 수백 번. 그러던 어느 날 작전 투입 전 이상 진동이 감지된 F-16을 단독으로 분해하고 오차 0.1로 복원해낸 일이 있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전투기의 심장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다. 이후 국방장관 표창 2번, 특급 정비사 직책, 전역 후에는 항공정비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했다. 황 선생이라 불리며 수많은 후배 정비사를 키워냈다. 그는 한 번도 화려한 것을 바란 적이 없었다. 그저 기술이 빛나는 곳에 있고 싶었고 아들 하나만은 잘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였다. 황태균이 중학교 때부터 학원비는 줄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땐 새 가방이 낡을 때마다 자신은 삼선 슬리퍼를 신으면서도 아이의 운동화는 매년 새로 사주었다. 공대는 비싸요, 아버지.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거라. 대학 등록금, 졸업 후 첫 보증금, 결혼식 비용까지. 어디 하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봉식은 준비해두는 사람이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짐이에요. 그냥 요양원으로 편하게 가세요. 치매 검사도 받을 겸요. 그 말은 몇 달 전 저녁 식탁에서 된장찌개에 김이 피어오를 무렵 식은 목소리로 떨어졌다. 봉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밥숟가락만 내려놓고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그날따라 손주 서희가 된장찌개 속 감자를 골라주던 작은 손길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던 날이었다. 그 뒤로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다며 차에 실린 그는 요양원에 한번 들르자고 했던 그 말에 속아 낯선 곳에 내려졌다. 철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 휴대폰을 가족이 잠시 보관하겠다는 말. 어르신, 낯선 곳에서는 심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명절을 앞두고는 창고방에 들어와 있다. 그는 이제 묻고 싶었다. 내가 만든 건 사람을 태우는 전투기였는데 지금은 왜 나를 조립하는 사람이 없을까? 손에 남은 기름때는 사라졌지만 그 손끝엔 여전히 정비 도면의 선이 살아있었다. 눈은 희미해졌지만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다. 창고 한켠엔 아직도 군 시절에 쓰던 공구함이 있었다. 그 위에 얹힌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며 봉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비행기는 고치면 다시 날았지. 근데 가족은 내가 정비할 수 없는 건가 보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온 웃음소리가 낡은 벽을 타고 들어왔다. 진짜 냄새가 안 나니까 다행이다. 며느리 강은지의 목소리였다. 그 말에 봉식은 턱끝이 떨렸다. 웃으려다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말없이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렸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지. 다음 날 아침 황봉식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보온병과 단단히 싸맨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아들 황태균이 서 있었다. 입꼬리를 애써 올린 채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색다른데 가보실래요? 아버지한테 딱 맞는 데예요. 공기도 좋고 요즘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아요. 갑자기 웬 아들이냐? 봉식은 짐을 보며 물었다. 태균은 가볍게 웃었다. 나들이는 아니고 잠깐 체험해보는 거죠. 며칠만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심리 상담도 해준대요. 아버지도 좀 쉬셔야죠. 어제도 힘드셨잖아요. 며느리 강은지는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간식 좀 챙겼어요. 거기서 드세요. 그리고 휴대폰은 저희가 맡아둘게요. 혹시 분실되면 곤란하니까요.
봉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내 말은 삼켰다. 겨우내 기침이 늘었고 아들 집에서는 늘 미안한 눈치를 봐야 했다. 그래. 잠깐이라면. 그는 조용히 입을 닫고 차에 올랐다. 요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다. 건물은 낮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낡은 벽돌 건물이었다. 외벽은 군데군데 균열이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박혀 있었다. 현관 앞 안내판엔 라온일 요양체험센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 글자가 어쩐지 덜컥 불안하게 보였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며칠만 계시면 돼요. 저희도 일하느라 신경 못 써드리니까 죄송하고. 아버지는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죠.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봉식의 짐을 받아들었고 이내 문이 덜컥 닫혔다. 철문이었다. 그 순간 봉식은 돌아서려 했다. 태균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아들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나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을 흔들기만 했다. 그의 손에는 남은 게 없었다. 휴대폰은 이미 맡겼고 주소도 모른다. 방에 들어가 보니 TV도 없고 창밖은 좁은 담벼락과 철창뿐. 침대는 매트리스가 얇아 눕는 순간 삐걱거렸고 방 안 공기는 늘 눅눅했다. 처음엔 헛기침이 잦아졌고 이틀째 되자 머리가 맑지 않았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직원이 가져왔다. 하지만 매번 식단은 다르지 않았다. 묽은 된장국, 고기 없는 반찬, 말라붙은 나물 몇 점. 그리고 밥은 언제나 미지근했다. 황봉식은 그 와중에도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을 먹기보다 그는 관찰을 시작했다. 기계는 고장 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준다. 그는 오래전 정비 반장이 했던 말을 되새겼다. 방 한켠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A 근무 중 흡연. 식단 구성 영양 불균형. 환자 C 욕창 방치. 출입문 구조, 외부 동선 불명확. 그는 군 시절처럼 정비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갇힌 낡은 기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절차처럼. 그리고 마지막 줄.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다. 격리소이자 감옥이다. 봉식은 마치 군 시절 항공기 결함 리포트를 쓰듯 하루에도 몇 번씩 방을 돌며 관찰했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억했다. 정비사였던 그는 이제 감시자가 되었고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교하고 침착했다.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정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고장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 그게 제일 위험했다. 며칠째 창밖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바람 소리에 커튼이 흔들렸고 낮에는 멀리서 간혹 경운기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봉식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간다. 그리고 내가 본 걸 모두 세상에 알린다. 그의 눈빛은 창밖 철창보다 더 단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을 열다가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낡은 연필 한 자루.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를 짧고 굵은 연필이었다. 봉식은 그 연필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공책 한 켠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황서희. 손녀. 가장 신뢰 가능한 접선 대상. 눈가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가 지금 그리운 건 높은 하늘도 비행기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손이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작은 손 하나.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전쟁은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임무다. 그날 밤 요양원의 하늘은 유독 흐렸다. 창문 밖으로 깃든 달빛은 자취를 감췄고 바람은 벽틈 사이로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커튼은 무언가를 감추듯 휘날렸고 침대 위에 앉은 황봉식의 어깨를 조용히 덮었다. 75세의 봉식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등은 둥글게 말려 있었고 손끝은 떨렸다.
방 안 공기는 정지된 듯 무거웠고 그는 마치 망가진 엔진처럼 작은 신음만 토해냈다. 작은 독백이 새어나왔다. 내가 정비한 비행기는 하늘을 제대로 날았어.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주문 같았다. 하지만 이내 목이 메이고 목울대가 떨렸다. 근데 내 아들은 망가졌네. 그 순간 봉식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건 큰 흐느낌이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 방울씩 새어나오는 눈물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폐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자책과 상처였다. 그냥 가족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텅 빈 벽에 부딪혔다. 그는 여전히 정비사였지만 무너진 것은 기계가 아닌 자신의 존엄이었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매뉴얼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아들은 자신을 짐이라 불렀고 며느리는 창고방의 곰팡이 냄새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곳, 이곳 요양원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투명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고 봉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의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이대로 잊히는 게 맞는 걸까? 그 물음은 오래 떠돌았고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책상 위에 공책을 꺼내들고 그는 글씨체도 없이 망가진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내가 정비한 것은 비행기였지만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다. 그리고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꺼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날짜와 기록, 출입구 구조, 교대 시간표, 식단 불균형, 환자 방치 메모. 그 문장에는 모든 걸 담아냈다. 마치 전투기 결함 리포트를 작성하듯이.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작은 봉투를 꺼내들었다. 서희에게 보내야겠다. 얘는 아직 날 믿어주니까. 그는 방 한구석에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다. 며칠 전 간식 배달 택배에 붙어있던 정소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두고 그녀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이 박스 안에 편지 하나 넣어도 될까요? 제 손녀에게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날 밤 황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메모를 썼다. 서희야.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다. 여긴 좀 이상한 곳이지만 너만 알고 있으면 괜찮단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라. 박윤석. 예전군 정비 동료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편지와 함께 명함 한 장, 고발 리포트 요약본, 노트를 봉투에 넣었다. 상자 안쪽 깊숙한 틈새에 살짝 끼워 넣고 봉식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살아있는 희망이다. 서울 외곽 황서희의 방. 분홍색 스탠드 조명이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12살의 황서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작고 낡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엄마 아빠 거실 대화라는 제목의 녹음 파일. 그날 저녁 TV 볼륨이 커지자 서희는 거실 식탁 밑에 핸드폰을 몰래 숨겼었다. 녹음이 재생되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치매 진단만 나오면 끝이야. 명의만 넘기면 우리가 주인이야. 아빠 황태균의 목소리였다. 너무 익숙한 톤이라 더 낯설었다. 이어진 건 엄마 강은지의 냉소. 그 늙은이 이젠 살아있는 유산이지. 있는 건 많아도 쓸 줄을 몰라. 우리가 관리해줘야지. 서희의 눈동자가 붉어졌다. 입술을 앙다문 채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작은 속삭임이 방 안을 울렸다. 그 순간 책상 서랍 속에서 꺼낸 노란 봉투 하나. 며칠 전 할아버지 택배예요라며 집 앞에 놓인 작은 상자. 엄마는 무심하게 던져줬지만 서희는 그걸 곧장 자기 방에 숨겼다. 봉투 안에는 낡은 공책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의 글씨는 여느 때보다 또박또박하고 조심스러웠다. 서희야.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다. 여긴 좀 이상한 곳이지만 너만 알고 있으면 괜찮단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라. 박윤석. 예전 군 정비 동료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윤석 변호사 은평법률사무소. 서희는 망설이다.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혹시 박윤석 변호사님 맞으세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안에는 분명한 단단함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울렸다. 혹시 서희 양, 황봉식 선생님 손녀죠? 그의 말끝은 떨렸고 이내 따뜻해졌다. 살아계신 거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밤 서희는 핸드폰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공책은 가슴께에 꼭 껴안고 있었고 침대맡에선 명함이 살짝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로펌. 박윤석은 서희에게 받은 녹음 파일과 사연, 봉식의 편지, 그리고 공책을 모두 정리하며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재산보호신탁계약서 초안, 명예, 이전 정지 신청서, 유언장 작성 준비 서류를 봉투에 담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자녀가 손댈 수 없습니다. 땅은 신탁기관 명의로 이전됩니다. 유산은 황서희 양에게 전부 양도. 단 조건은 단 하나. 존엄을 지키는 사람일 것. 그 시각 황봉식은 요양원 독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오후 간병인이 슬그머니 건넨 노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저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할게요. 사랑해요. 봉식은 편지를 가슴에 눌러 안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방 안구석에 조심히 모아두었던 공책 더미를 꺼냈다. 하나하나 요양원의 내부를 기록한 노트들. 입소자 식단, 약 복용 내역, 무단 외출한 요양보호사, 환기창이 막힌 구조, 욕창 치료 미흡 사례. 그는 마치 과거 전투기의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듯 정밀하게 써내려갔다. 글자가 흔들려도 손은 정확했다. 한 줄 또 한 줄. 그리고 마지막 장. 이 시설은 요양원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수용소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다. 그의 눈가엔 묵직한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정의의 점화였다. 늦은 오후 서울 외과. 요양원 앞 도로에 흰색 중형 방송 차량 2대가 천천히 멈춰 섰다. 붉은 햇살이 건물 벽을 비스듬히 타고 내려오고 그 아래엔 긴장감이 감도는 취재진과 작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다. 그날은 지역 방송국 밀착 고발 코너의 현장 생중계 날이었다. 며칠 전 어린 소녀의 제보가 PD 정미현에게 도착했다. 녹음 파일과 함께 담긴 사연. 국가정비기술자였던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감금당했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PD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녹음 속 또렷한 대화와 USB에 담긴 할아버지의 손글씨 리포트는 단단했다. 진실은 더는 밀려날 수 없었다. 방송 리허설을 마친 기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쥐었다. 오늘 고발될 요양원은 전직 항공기술자 황봉식 씨가 감금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의 손녀가 직접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재산을 노린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요양원 반대편 골목에서 회색 외투를 입은 황태균과 강은지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균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고 강은지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펜스에 걸린 현수막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국가기술자를 요양원에 감금한 가족, 진실은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두 사람을 조준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삭임과 비난이 엇갈렸다. 이게 가족이냐? 진짜 저 사람들이야?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황태균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버지를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태규는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표정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였다. 요양원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얀 군용 점퍼, 단정한 회색 머리, 곧은 어깨와 묵직한 발걸음. 황봉식이었다. 그는 기자를 지나 인파를 가르며 정면으로 걸어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누군가는 탄식처럼 속삭였다. 저분이 전설의 정비사. 강은지는 그제야 다급히 외쳤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요양 체험이었잖아요. 며칠만 쉬고 오시기로 했던 거잖아요. 봉식은 멈춰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하진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럼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말은 체험의 일부였나? 창고방 냄새 난다고 밀어넣은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고 기자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그 순간 누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연보라색 후드티를 입은 12살의 황서희였다. 작은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다. 제가 전부 들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없애려고 했어요. 엄마는 치매 오기 전에 처리해야지라고 했고요. 창고에 가두고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떤 성인의 고발보다 깊게 박혔다. 강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순간 딸에게 다가가 손을 들었다.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찰싹. 그 손이 올라가던 순간 봉식이 번개처럼 서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강은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건드리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서늘하게 울렸다. 내 손녀 건드리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그 순간 카메라는 정지된 듯 고정됐고 현장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했다. 봉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면의 기자를 바라봤다. 나는 비행기를 고쳤습니다. 날개가 흔들리면 균형을 맞췄고 엔진이 덜컹거리면 밤새워 분해하고 조립했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조금 흔들리는 눈동자로 말을 이었다. 가족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칠 수 없는 고장도 있더군요.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황태규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봉식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만 내 입으로 사과했으니 그건 기억하마. 마지막으로 봉식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도 물건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누군가의 따뜻한 눈동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마치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처럼 기자들의 펜을 멈추게 했다. 그날 밤 이 장면은 전국으로 방송됐다. 그 영상은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방송이 나간 직후 서울 전역이 떠들썩해졌다. 전직 국가기술자 감금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었고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누군가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저녁 요양원 입구엔 경찰차가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고 황봉식이 수개월간 기록해온 노트들과 녹음 파일, 영상자료, 식단 일지, 응급보고서 등 수십 건의 자료가 증거로 수거되었다. 며칠 뒤 요양원 원장은 긴급 체포되었다. 간호인력의 불법 외주 운영, 식자재 횡령, 보호자 허위 보고 등 수많은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그곳에 가족을 맡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침묵했고 어떤 이들은 죄책감을 품고 찾아왔다. 서울행정법원 앞 회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봉식을 조심스레 찾았다. 손엔 희미하게 구겨진 면회증이 들려 있었다.
황 선생님 되시죠? 봉식은 그 여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최연주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요양원에 계셨어요. 늘 눈만 뜨고 계셨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땐 그냥 나이 들어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꾹꾹 눌러 담긴 후회와 울분이 섞여 있었다. 근데 방송 보고 알았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도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었을 거라는 걸요. 잠시 말을 멈추던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린 아무것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봉식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지금 와서도 무언가 하려고 오셨잖아요. 늦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말에 최연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편 황태규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다. 내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소셜미디어엔 그의 실명과 직함이 퍼져 있었다. 강은지는 경찰 조사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자택에 격리되었고 황서희는 법적으로 조부의 보호하에 임시 후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봉식을 찾아 정식으로 제안했다. 황봉식 선생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노인보호감시단이라는 독립기구를 출범하려 합니다. 선생님께 그 첫 단장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식은 그 제안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정비라는 게 기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제도도 마음도 다 고쳐야 돌아갑니다. 며칠 후 위촉식이 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봉식은 차분히 마이크 앞에 섰다. 내가 정비했던 건 F-16 같은 고철 덩어리였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었다. 지금은 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비하려 합니다. 그 말에 박수가 이어졌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름을 다시금 메모장에 적었다. 늦은 오후 서희가 다가와 작은 손을 그의 팔에 올렸다. 할아버지 그 정비는 언제 끝나요? 봉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지. 이젠 내 미래까지 정비해야 하니까. 햇살이 천천히 그의 어깨 위를 스쳤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두 달이 흘렀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왔다. 경기도 남쪽 작은 언덕 아래에 자리한 한적한 전원 마을. 그 마을의 끝자락 회색 지붕이 얹힌 단층 주택 안. 75세의 황봉식은 고요한 주방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오늘은 말차로 했어요. 쌉싸름하지만 끝맛은 좀 부드럽지. 12살의 황서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받쳐들며 말했다. 저 할아버지, 오늘 대회 있어요. 과학탐구 발표요. 드론도 가져가야 해서 조금 일찍 나가야 해요. 봉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하얀 티셔츠에 민트색 점퍼 그리고 작은 드론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다. 어느새 이렇게 컸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릎 위에 앉아 색연필을 깎던 아이 같았는데. 그래, 가자. 내가 오늘은 내 조수니까.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다. 마당엔 봄 햇살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가 교차했다. 승합차에 드론을 싣고 시청 강당으로 향하는 길. 봉식은 운전대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노안으로 흐릿한 세상 속에서도 서희만큼은 선명했다. 도착한 강당은 이미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서희는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무대 뒤편에 섰다. 손에는 직접 조립한 드론이 들려 있었고 봉식은 객석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음 참가자는 은평초등학교 6학년 황서희 양입니다. 서희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다.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이 드론은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겁니다. 할아버지는 전직 항공 정비 기술자셨어요.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고 고치고
다시 하늘로 날려보냈던 분이에요. 관중석이 술렁였고 몇몇 어른들이 고개를 돌려 봉식을 바라봤다. 전 저의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나사 하나도 그냥 꽂지 말라고요. 사람이나 기계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고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잠시 말을 멈춘 서인은 조심스럽게 드론을 조작했다. 작은 날개가 회전하며 천천히 하늘로 떴고 무대 위에 조용한 감탄이 흘렀다. 이건 비행기보다 작지만 제겐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왜냐면 할아버지의 손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말을 마친 서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객석에선 박수가 터졌다. 봉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박수를 보탰다. 두 눈에 고인 눈물이 맺혀 빛을 따라 반짝였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 서인은 조수석에서 드론을 품에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땠어요? 봉식은 한참을 달린 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았다. 무언가를 하늘로 띄운 기분이 오랜만이더라. 서인은 웃었다. 이젠 할아버지도 하늘로 날 수 있어요. 봉식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난 이제 땅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야. 하지만 널 위해선 언제든지 정비사가 되지.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멈출 때 다시 뜰 수 있도록 꼭 맞춰줄게. 집에 도착하자 하늘엔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서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저는 무섭지 않아요. 봉식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엔 사랑이, 책임이, 그리고 긴 인생이 담겨 있었다. 작은 드론이 거실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다.